네, 안녕하세요. 닐슨 코리아의 박지혁입니다. 오늘은 소비 지역 및 리테일 경험의 변화라는 주제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어떤 변화들에 대한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육류 시장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 지형을 보는 데서 가장 유용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쉐어러블 월렛, 실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구매 지출액에 대한 변화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몇 가지 조금 차트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과 2020년도 주요 업종별로 소비자들의 실제 지출 변화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여행이나 숙박, 교통, 그러면 음식점이나 식음료에 대한 지출 금액을 크게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쇼핑이나 유통 쪽 업종에 대한 지출액이 좀 늘어났던 그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업종 내에서의 조금 개별 카테고리에 대한 지출 변화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셨던 지출이 감소했던 업종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 철도, 호텔, 대중교통에 대한 지출액이 감소했던 것에 반해서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수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나 용품, 그다음에 세차장과 같이 관련 업종에 대한 매출, 실제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나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외식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음식점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많이 감소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베이커리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주류 쪽에 있어서는 주류 전문점 쪽에 대한 소비 지출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종 안에서의 굉장히 다이나믹이 뚜렷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통 채널 안에서도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안에서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채널 스위칭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던 그런 지출에 대한 변화를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모든 온라인 업체들이 다 큰 성장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전체에 대한 소비 지출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만 현재 온라인 시장을 리딩 중에 있는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탑 브랜드들, 탑 플랫폼들이 조금 더 큰 점유율들을 많이 늘려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D2C, 자사몰이라고 해서 직접 제조사가 운영하는 그런 몰들이 또 한 축에서 굉장히 큰 양극화를 형성을 하며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버티컬 온라인몰이라고 해서 물론 특히 최근에 육류나 이 식음료 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버티컬 온라인몰들, 즉 자사몰이나 개인 특화된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정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련된 컨텐츠 구매 사이트라든지 제품 렌탈 사이트와 같은 조금 더 파생화된 여러 가지 쇼핑몰들도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위축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슬세권 중심으로 해서 근린 상권 안에 있는 채널들은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들,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주요 브랜드들이 이런 주거지 상권 안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갔던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통 채널에 대한 변화는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이 소비재 시장, 특히 이제 FMCG라고 할 수 있는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소비 지출 안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FMCG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화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에 이 프로모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차트는 이제 각 국가 단위로 봤을 때 2020년이 전해 대비 봤을 때 얼마나 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프로모션 활동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인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고 상승이 되고, 반면에 프로모션에 대한 활동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팔리는 판매 물량에 대한 비중 자체는 많이 감소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요. 최근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제 제품 가격 자체도 그 프리미엄 제품군들에 대한 비중, 믹스 자체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런 패턴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한 축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PB 쪽인데, 이 중저가 PB 상품들이 갈수록 조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채널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PB 상품군들이 가져가는 비중 자체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금 몇 가지 지금 카테고리 예시를 들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뭐 냉동 양념육이라든지 RTD 컬커피 같은 경우도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나타냈었고요. 특히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 같은 경우는 PB의 비중이 크진 않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섬유유연제라든지 뭐 고양이 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식품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PB 제품군이 전체 그 해당 플랫폼 안에서의 점유율에 가져가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 쪽에 대한 유통사 PB 같은 경우는 그 FMCG 양극화와 맞물려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선택의 폭 자체를 조금 이렇게 그 해당 유통사 플랫폼에 굉장히 로얄티가 있는 고객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그 단순하게 그냥 가격이 싼 PB를 넘어서 굉장히 조금 프리미엄화된 제품, 또 좀 더 그 이상의 가성비에 대한 가치를 주는 제품군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무신사 그 이외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이쪽 PB 시장에 조금 더 사활을 걸고 이쪽에 더 많은 그런 확장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전체적인 소비 패턴에 있어서의 이런 양극화, 소비 시장에서의 양극화, 제품에 대한 양극화, 구색에 대한 다양화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큰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지출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들을 좀 변화하고 있는지, 이 브로드한 컨슈머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된 소비 계층에서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소비자들이 과거에 저희가 봐왔던 것처럼 어떤 뭐 인구 구성비라든지 연령이나 여러 가지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로 저희가 보는 그런 시각보다도 조금 여러 가지 형태들의 그 문화적인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해야겠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실버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시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죠. 뭐 OECD 주요 합계 출산율을 봐도 그렇고 연평균 증감률 비교도 봐도 그렇습니다. 뭐 2048년이 되면 한국이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게 되면 각 연령대별로 연간 지출한, 특히 이제 가구 내 지출하는 그 지출 구매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세대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실제 이제 그 실버 세대라고 하시는 이 세대 안에서의 그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서 많이 사왔던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품군들 이외에 다양한 상품군들로 그 구색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50대, 60대 이상이 소비 패턴, 지출에 대한 패턴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 키워드를 읽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욜드라는 표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 올드.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은퇴를 하는 그런 그 60대 이상의 소비층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고 진짜 이제 본인의 모습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욜드 산업이 뭐 2030년까지 168조 이상의 시장을 가져갈 만큼 큰 시장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자세한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스위칭이 됐던 소비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소비층이 이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20대나 30대는 기존에도 온라인 쇼핑을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세대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지출하는 구매 지출액은 증가했더라도 전반적인 구매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50대, 60대 소비층 같은 경우는
새롭게 오프라인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 구매자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유입이 돼서 그 온라인 쪽에 대한 지출을 가장 많이 확대했던 그런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조금 독특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패션 잡화나 화장품과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기존의 20, 30대보다 50대, 60대가 오히려 더 온라인에서 더 많은 그 구매 지출액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그 구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기존의 5, 60대를 타겟으로 했던 그런 조금 올드한 느낌의 그런 화장품이나 관련된 패션 브랜드들이 아니라 오히려 20, 30대를 겨냥한 그런 젊은 느낌의 브랜드들이 많은 구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 취미나 그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30, 40대가 조금 주도했던 그런 시장인 것에 반해서 그 2020년도를 지나면서는 그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샀던 탑셀링 제품들이 나타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운동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너무 화려하거나 혹은 너무 또 이렇게 단순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세련되고 또 젊은 층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 제품들을 또 가장 많이 구매하고 계시고요. 이 장난감, 뭐 최근에 키덜트라고 하는 이쪽 제품군 안에서도 굉장히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그 20, 30대 못지않게 큰 구매력과 또 다양성들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남녀에 대한 어떤 구분이 갈수록 조금 모호해지는 소비 패턴이 강해지는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젠더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 화장품을 구매하는 남성 소비자들이 뭐 기초색조 다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비율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의류를 구매하는 여성의 비율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서 전체 매출의 그러니까 남성 그런 그 의류 제품의 한 40% 이상은 여성 구매자들이, 물론 이제 뭐 선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입거나 하는 형태로 돼서, 뭐 최근에 패션 트렌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젠더의 경계 자체가 많이 허물어지고, 그 안에서 단순히 뭐 남성 브랜드, 여성 브랜드냐, 또 올드한 브랜드냐, 영한 브랜드냐를 넘는 그런 어떤 좀 젠더리스한 형태의 소비 패턴들이 강해지는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소비 패턴에서 저희가 또 하나 좀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뭐 ESG에서 어떤 친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이 단순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배송 제품을 받다 보니까 이 또 마찬가지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또 그런 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업의 친환경 전략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대로 많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 생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라벨을 제거하고 이제 보통 버리시게 되는데, 아예 라벨을 없앤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시장 내에서 조금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작년엔가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직접 이 유제품 업체에 편지를 써서 빨대를 이렇게 빼달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전체 유업계 업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 제품 자체에 이제 빨대를 없애는, 그러면서 조금 더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제품이 다시 리패키징이 되면서 오히려 실제 시장 내에서의 성과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과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했던 몇 가지 그 리서치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희가 한 최근 5, 6년 정도까지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리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가치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기존의 배송 방식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형태의 배송이 중요해지지 않나, 그런 형태의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 요인이 커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34.8%의 소비자들은 배송하는 그런 제품 패키지를 조금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2.6% 소비자들은 오히려 배송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그런 게 좀 무리하게 조금, 혹은 그런 다양한 불필요한 그런 부자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매장에 픽업하는 그런 어떤 이 배송 플랫폼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제품 패키지를 그대로 배송하는 것들도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불필요한 그런 부자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포장재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실제 그 제품 자체만 그냥 바로 패키징 되어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배송을 받거나 혹은 그것들을 그대로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배송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 친환경 패키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소비자들이 배송비를 추가로도 지불할 의향도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소비층 자체가 단순하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뭐 빠른 배송,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싼 가격에 대한 포지셔닝으로만 가져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의 어떤 친환경에 대한 니즈를 같이 좀 충족시키고 또 기업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데이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전반적인 컨슈머에 대한 큰 틀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리테일 측면에서 저희가 최근에 얘기하는 실세권, 근린상권에 대한 얘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그 구글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아마 쉽게 구글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데이터인데, 각 국가별 도시별로 소비자들에 대한 그 트래픽의 변화를 보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돼서 같이 좀 내용을 포함시켜 봤고요. 조금 영어로 되어 있고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키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비자 분들께서 대부분 다 집에 체류하시고 뭐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장거리 이동이 많이 줄어든 것들은 팩트가 맞긴 맞는데요. 한국 시장이 다른 대도시 국가들과의 조금 차이점이 나타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있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정말 집에만 있는 경우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그런 패턴이 많았는데 한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만 있는 시간보다 집 주변에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집 근처 공원이라든지 집 근처 식료품 매장이라든지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마트라든지, 그래서 이 동네, 소위 말하는 동네에 대한 체류 시간이 많이 증가했던 패턴들이 다른 국가 대비 조금 저희가 다르게, 다른 대도시 대비 좀 다르게 나타났던 패턴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실제 각 유통 단위별로 봤을 때 어떤 채널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했는지를 실제 매장의 매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온라인은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했고요.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개인 대형 슈퍼라든지 조합마트, 뭐 농수축협 포함된 조합마트, 그다음에 이 업무 지역의 편의점 말고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지 근방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크게 매출이 늘어나고 또 소비자들 지출 역시도 또 구매자 수 역시도 많이 증가했던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 근린 채널에 속하는 이런 개인 대형 슈퍼마켓, 조합마트 혹은 접근성이 높은 그런 편의점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동네 슈퍼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온라인 쪽, 이 이커머스 채널과 같이 옴니 채널로 엮이게 되면서 새로운 고객층들을 유입을 하고 또 기존에 조금 올드했던 그런 점포들을 다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24시간 점포들도 다시 또 이렇게 무인 점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패턴들이 있고, 동네 슈퍼마켓들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 기반의 여러 앱들하고 또 결합이 돼서 단순하게 그냥 큰 메가 플랫폼이나 뭐 대형마트 채널과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면서 동네 상권들을 중심으로 소비층을 조금 더 굳건하게 가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2025년까지 이 한 4,000곳 정도를 전체 동네 슈퍼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8% 정도 되는 수치의 그런 점포들은 점진적으로 스마트화가 더 많이 커진다고 하고요.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이 동네 슈퍼들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 또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근거리 상권 안에서의 구매 패턴이 조금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전통시장 혹은 뭐 재래시장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비대면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식료품을 구입하는 채널로서 또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생필품이나 생활용품, 비식품군 같은 경우는 온라인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이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온라인 구매가 쉬워졌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동네 상권,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네 상권 내에서의 이런 체류 시간 자체가 많이 또 길어지고 뭐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를 많이 돌면서 뭐 동네 맛집도 돌아다니고 또 그 안에서 그동안 조금 이렇게 놓쳤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래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유통의 형태들도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요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식료품만 구입하는 채널로 전통시장 역시도 다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과거 대비 뭐 매장의 구성이라든지 결제 방법이라든지 배송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전 대비 많이 또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더 편의적인 부분들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채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육류시장에 있어서의 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채널로서도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또 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리테일 측면에서 외식 산업 역시도 물론 세대별로 조금 그 추구하는 키워드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 외식 안에서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뭐 예를 들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해서 자동 조리 시스템을 거쳐서 픽업존에서 대기를 했다가 로봇이나 관련 다른 것들이 그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디지털화된 그런 푸드테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 이상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외식들, 뭐 저희가 뭐 RMR이라고도 하는데 전년 대비 한 64% 이상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 그 형태죠. 그래서 이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외식에 대한 상품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들도 그 동시에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기존의 내식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 코로나 전에도 이 뭐 HM 가정 간편식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이런 육류 소비가 늘고 신선식품 소비가 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 사실 방향 자체는 거의 그 이전에도 비슷한 그런 트렌드가 왔었습니다만은 이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아예 근본적인 그 프레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외식에 대한 어떤 내식화, 즉 외식 제품을 집에서 소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손쉽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또 매장에 가서 외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면해서 하는 부분들은 가장 또 큰 변화의 축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식재료,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습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도 좀 예전보다 많이 하시고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식사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먹는 데 있어서 아침 식사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 그 다음에 그때 보내는 시간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여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전반적인 식품군 내에서 카테고리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이 아침 식사와 관련된 간편식들 카테고리들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시리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곡물 음료, 그 다음에 관련 사실 한국 분들은 이게 아침에 냉동식품 많이 드시진 않지만 뭐 이런 다른 미국이나 다른 서구권에 계신 분들보다도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관련된 가정 간편식이나 냉동식품군들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즉석 스프라든지 뭐 드레싱, 요거트 같은 카테고리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서 제품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작년에 마켓컬리나 일부 그런 유통업체에서 내왔던 아침 대용식품에 대한 성장률을 같이 참고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또 다양한 형태의 아침 식사 대용 제품들, 뭐 샌드위치라든지 샐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종 그런 스프라든지 이런 제품군들 자체도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여서 예전 대비 아침 식사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지출 금액이나 관심도 역시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제품 개발이나 기회들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침 식사 그 대용 식품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역시도 그런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능성 제품 중심으로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뭐 홍삼이라든지 오메가3, 뭐 유산균, 일부 특정 제형 제품들 중심으로 좀 성장이 됐다라고 하면 2020년, 21년을 지나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성분들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군들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소파코사놀이든 뭐 프로틴이든 비오틴이든 조금 다양한 성장 성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한 사람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가 한 3, 4개 정도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한 사람당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후에 시장의 성장세를 볼 때도 조금 더 세분화된 기능과 제형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전 대비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동시에 더 건강한 그런 식재료들을 찾아나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상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뭐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에 대한 구매나 관련 관여도도 크게 늘어났고요. 예전 대비 나트륨이나 첨가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간편식 시장 역시도 조금 더 프리미엄화된 제품군들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 64% 정도가 소비자들 같은 경우가 유기농이나 무설탕 같은 조금 더 건강 관련된 제품들을 처음 구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성장 제품군들로 보시더라도 착즙 주스라든지 칼슘 우유, 뭐 무가당 요거트, 잡곡밥, 그다음에 그래놀라 시리얼처럼 그 각각의 카테고리 성장하는 제품군 안에서도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원료를 소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제품군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조금 전반적인 식품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 조금 이어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육류 소비에 대한 시장 변화를, 특히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시장 규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인당 육류 소비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육류시장 규모 자체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는 외식 시장보다는 주로 내식, 실제 저희 소비자 패널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내에서 육류를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뭐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고 또 누가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구 내 육류 구매액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한 24.8%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식품군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가 30-40% 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를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10% 미만의 전체 시장 성장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사실은 육류 구매액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1인당 구매하는 구매 지출액과 그 다음에 구매하는 구매 빈도의 횟수로 놓고 봤을 때 구매 빈도도 거의 15%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매 지출액도 27% 이상 성장을 하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류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기타 육류로 구분을 했을 때 뭐 모든 종류별로 다 구매 지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돼지고기, 소고기에 대한 가구 내에서 구매 지출액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각 분기 단위로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도 와서 굉장히 조금 큰 격차를 보이면서 구매 자체가 좀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육류 구매 채널을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 사실 가구 내에서 소비자들이 육류를 구매하는 채널은 오프라인이 절대적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전체 구매 지출액의 94%, 95%는 특히 육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에 대한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구매자 수라든지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류 구매 가구 수가 뭐 당연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96%, 즉 100가구 중에 96가구가 다 오프라인으로 육류를 구매하고 계시고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 20.1%에서 29%, 즉 한 10가구 중에 3가구 정도가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되게 빈번하게 육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온라인 쪽 안에서의 비중 자체가 작긴 하지만 육류 시장이 한 5.5% 정도 작긴 하지만 실제 구매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에는 뭐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의 구매액 비중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전체 신선식품, 여기서 말한 신선은 뭐 육류 이외에 뭐 채소나 뭐 생선이나 다른 쪽 그런 신선 제품군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벌써 7.1%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육류 시장 대비 좀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후에 조금 더 육류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커질 수 있는 룸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카테고리하고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생필품으로 쓰고 있는 생활용품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50% 이상의 매출, 50% 이상의 구매 자체가 온라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저귀 같은 경우 이미 벌써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샴푸라든지 그다음에 바디로션, 뭐 바디 제품과 같은 바디케어, 헤어케어 같은 제품군들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60%, 50% 이상의 그런 높은 매출 비중을 온라인 쪽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커피라든지 생수, 그다음에 뭐 우유, 과일 주스, 두유, 이런 뭐 시리얼, 그다음에 라면, 레토르트와 같은 식품군들은 아직까지는 한 10에서 20% 내외의 그 온라인 구매액 비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다른 비식품 카테고리가 사실은 온라인 구매자들이 거의 90에서 100%꽉 차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식품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0, 30%대의 구매자 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 60, 70% 소비자들이 조금 더 넘어올 수 있는, 그리고 이쪽 시장이 조금 다르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나왔던 조금 육류 구매자들, 이건 이제 구매액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구매자들 기준으로 봐서 채널 선택 비중을 좀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와서 그 대형마트에서 주로 이제 육류를 구매하는 구매자 수들의 비중은 좀 감소가 됐고, 상대적으로 슈퍼마켓이라든지 정육점, 뭐 전통시장,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축산물 브랜드 판매점들도 예전 대비 좀 증가가 됐는데, 그래도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났던 구매자 수의 증가가 있었던 부분들은 맨 위쪽에 보이시는 온라인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에서 9%를 거의 3배 가까이 구매자 수가 증가했던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온라인 이외에 이 축산물 브랜드 판매점이라든지 정육점, 전통시장 혹은 뭐 슈퍼마켓 채널이 증가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상권 쪽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그 체류 시간, 그 다음에 구매하는 이런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육류 구매에서도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육류 구매 선택 요인 역시도 이제 과거 대비 뭐 이런 그 맛이나 품질 신선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선택, 그러니까 요인 자체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 역시도 예전 대비 전문몰들, 뭐 최근에 와서 그런 육류를 전문으로 그 취급하는 그런 다양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전문몰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 메가 플랫폼들, 기존의 플랫폼들 이외에 다양한 채널의 세분화로 인해서 육류 구매에 대한 패턴 다양화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가정 내에서 육류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뭐 외식이나 회식 비중이 감소하는 부분들 때문에 예전 대비 이 육류를 소비하는 패턴들이나 제품의 종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매하는 구매 가구 프로파일을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육류를 주로 구매했던 그 소비층은 40대, 50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 또 가구 수 좀 많았던 세대가 주로 그 육류 구매를 많이 이루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들은 그 20대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1, 2인 가구 쪽 안에서 육류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채널 쪽 안에서 특히 20대 분들, 그리고 뭐 온라인 같은 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소용량보다는 큰 용량을 많이 사시다 보니까 뭐 3인 이상 가구들이 여전히 큰 그 구매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인 가구 20대 안에서의 젊은 층 안에서 육류 소비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전 대비 좀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소득 수준 역시도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그 오프라인 채널 대비 온라인 채널이 조금 더 고소득 그러니까 그런 소비가 좀, 그러니까 그 소득이 좀 많은 그런 소비 계층 안에서의 소비가 온라인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온라인 쪽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그 육류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토마호크 스테이크라든지 뭐 램숄더라든지 조금 뭐 캠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 다양한 스테이크에 대한 레시피를 보시면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소득주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이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대비로는 조금 더 그쪽에 대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육류에 대한 종류에 대한 그런 선택권도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온라인 쪽에 조금 더 니치마켓을 형성을 하면서 현재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으로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육류 상위 판매 제품들을 저희가 그냥 픽하게 살펴봤을 때에는 주로 이제 중저가 유통사 PB 제품들, 그 다음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프리미엄 수입육 제품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져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양극화 패턴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육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조금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 육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여타 카테고리 대비 가장 빠른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많이 팔렸던 그냥 국내산 중심의 뭐 삼겹살이나 뭐 돼지고기 일반, 뭐 불고기 혹은 뭐 소고기들에 대한 그런 그 구매 제품의 종류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그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금 다양하게 많이 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매 채널 역시도 온라인 채널 안에서 특정 일부,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런 메이저한 채널에서 벗어나서 일반 그런 D2C라고 하는 자사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세분화된 몰 안에서도 새로운 제품군들을 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령대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육류 소비 패턴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1, 2인 가구, 젊은 세대분들, 그 다음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득순이 높은 그런 계층 안에서의 육류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을 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의 개발이나 제품의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계속적인 육류 소비에 대한 패턴들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건강, 그 다음에 친환경, 뭐 이런 로컬 소비, 이런 세 가지 키워드는 중요한, 이 소비 키워드를 읽는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패턴에 맞는 육류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라든지, 뭐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유통 채널에 대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변화들도 같이 앞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